인문숲에 빅터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소용소에서 그럼에도 살아남아야 했던 의미를 전해준다고 합니다. 빅터 아저씨를 만나러 출발합니다. 김미경 씨와 함께 죽음의 수용소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한테는 이 책은 어떤 책이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접하기 전에는 그 원효의 일체유심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네. 제 삶의 지침으로. 네. 그런데 죽음의 수용소를 접하고 난 뒤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네. 그 이후로 제 삶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글을 쓴 작가가 빅터 프랑클이라는 네네네. 분이에요. 굉장히 네. 유명한 정신과 의사잖아요. 네네네.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태어났고요. 네. 평생을 그 종합병원의 신경정신과 의사로 이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에 여러 군데의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그 나치가 세운 그렇죠. 수용소를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는 아우슈비츠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네. 살아남아가지고 네. 자기 자신의 자서전, 그러니까 생생한 체험을 말하는 그런 책을 씀으로 인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로고테라피라고 네. 나중에 나오겠지만 네. 창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살아남은 자, 네. 그러니까 생환자가 쓴 생생한 체험을 네네네. 쓰신 분이시네요. (1946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 심리학자의 강제 수용소 체험에서 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 원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것을 죽음의 수용소라고 번역하게 되죠. 책 내용은 아우슈비츠에 강제로 끌려가는 것을 시작으로 1부는 수용소에서의 생활을, 2부는 로고테라피에 관한 내용, 그리고 3부는 비극 속에서의 낙관순으로 전개됩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직접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수용소 안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수치심, 모멸감,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가 많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젊은이를 비롯해서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까지 모두 자기 삶의 무의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존적 공허라고 하는데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그래도 수용소에서의 프랭클보다는 내 삶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것이 인간 스스로 느끼는 무의미함을 공허를 채워서 위안을 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정신과 의사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더 관찰자적인 시점으로 자기 자신의 심리 상태와 그다음에 타인들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의 변화되는 과정을 이제 프랭클이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 네네네.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였죠? 첫 번째 단계가 충격 단계입니다. 당연할 것 같아요. 너무 네. 충격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밖에서 특히나 조금 더 이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혜택을 받았던 사람일수록 수용소 안의 그 생활은 정말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독일 엘리트 계층으로 네네.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수용소 안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자기를 예. 이루는 것들이 모두 다 독일적인 것인데 네. 그것을 부정해야만 되는, 그렇죠. 즉 자기 부정을 해야만 하는 네. 사태에 몰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충격적이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용소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90%가 소위 말하는 목욕탕이라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진짜 목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네. 그것은 가스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90%가 가스실로 가고 남아있는 10%도 온몸에 털을 다 깎인 채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중품을 모두 내놓은 그런 상태로 빈 몸뚱이인 상태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벌거벗은 실존이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프랭클이 아주 충격으로 느낀 것은 자기가 평생 연구했던 로고테라피 원고를 잘 숨기고 있다가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한테 이걸 좀 잘 보관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프랭클한테 한마디를 합니다. 네, 뭐라고 빌어먹을 했죠? 놈이라고 하죠. 그 말은 사회에서 한 번도 들어본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들어도 충격적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무감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이제 수용소 안에서 생활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이제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어린아이가 배고픔에 쓰러져도 그것을 무감각하게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은 슬퍼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죽은 시체에서 내한테 필요한 뭐 장화, 뭐 신발을 한다든가 그 사람이 내가 필요로 하는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었다면 그 옷을 자기가 가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옆의 어떤 그런 죽음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해지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프랭클이 느낀 점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한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네, 자기뿐만 아니고 네. 다른 사람들도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견뎌낸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죠. 그 이제 재밌는 대목들도 있었어요. 네. 그 수용소에서 이제 극한의 상황에 몰려 네네. 있잖아요.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고 예, 맞습니다. 충치도 없었으며 네네. 불면증도 없었고 네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성욕도 네, 없었다라고 얘기를. 꿈에서조차도 그-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에너지가 생존을 위해서 쓰이니까 그렇죠. 생식에 대한 에너지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네네. 상태인 거죠. 네. 네. 그렇게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느낀 게 너무 본인 입장에서는 사람은 진짜 어떤 환경에서도 견뎌낼 수 있구나. 이러한 네. 상황에서조차도.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수용소에서 풀려 나왔을 때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 감금의 상태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결코 자유로운 인간은 아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보통 이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을 마치 남처럼 바라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정신적으로를 보면 해리성 장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것처럼 멀리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도덕성의 결핍이었잖아요. 그렇죠. 폭력적으로 되는 거. 네네네. 저는 이제 보리밭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네. 밟고 지나가는 네. 장면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도 어릴 때 보면 6.25 때 전쟁에 나가가지고 손발이 잘렸거나 이렇게 상해를 입으신 분들이 손에 갈고리 같은 걸 해서 막 휴지 같은 거 막 팔러 오고 저희들한테 위협도 많이 했거든요. 네. 오면서 그냥 돈 내놔라고도 하고 좀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성을 상실하는 거죠. 예성 같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본인이 그런 최악의 순간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해도 된다.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한 동료가
찾아와서 살아남는 방법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네. 예. 조금 먼저 들어온 선배가 얘기를 하는데 일단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쓸모 있게 보이려면은 네. 깨진 유리 가지고 면도를 해서라도 생기가 있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네. 절대로 수음이 있어서도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생기가 안 날 때는 볼을 꼬집어서라도 음. 예, 얼굴에 화색이 돌아야지 그 일단 선택의 순간이 있거든요. 늘 매번 네.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비실되면 바로 가스실로 가게 되니까 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건강하고 이 일을 해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줍니다. 예, 극단의 백척 강두에 네. 서 있는데 네. 그 상태에서 자기 쓸모를 네. 증명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에 네, 몰렸다라는 그 자체가 네. 참 그렇죠. 아픕니다. 네. 그 안에서는 사람으로 불리는 게 아니고 네. 번호로 불리거든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거 아닌가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누구 엄마 누구시 이게 아니고 1번부터 몇 번 이렇게 번호로 불린다는 것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 사물로 취급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냥 일하는 노동자, 일하는 하나의 그 도구로, 기계로 그렇게 봐지는 거니까 인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1번, 2번, 네네네. 3번. 그 아래는 진짜 순이 엄마도 네네. 있고, 또리도 있고, 네. 옆집 마음씨 좋은 아저씨도 있을 네네. 텐데, 그게 다 탈락이 되고, 그냥 번호로만 남아있는 네네. 거죠. 그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솔직히, 네,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제 이름을 불러준 게 아니고, 네. 몇 번 나와. 네, 뭐 네. 이런 것들은 네, 참, 네. 그때도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오늘은 몇 번, 그리고 그 뒤에 몇 번, 네. 그 뒤에 대각선으로 몇 번, 이런 식으로 네. 많이 했잖아요. 네. 특히 질문해서 답해야 될 때, 네. 곤란할 때가 많았죠. 네. 선생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네. 프랭클이 견딜 수 있는 여러 힘 중에 하나가 네. 살아남아야 하는 의미를 가슴속에 품는 네, 거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 프랭클은 어떤 의미를 가슴속에 품고 있었나요? 가장 큰 의미는 본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수용소로 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혼에 있다가 이제 수용소로 갔기 때문에 가장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부인을 만나는 거였어요. 살아남아서 아이고. 부인을 만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평생 연구했던 로고 테라피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 했던 거죠. 네. 특히 수용소 안에서는 실제로 로고 테라피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것을 밖에 나가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알리고 싶었다는 그게 본인의 소명의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로고 테라피라는 기법이 네. 우리한테 생생하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 그렇죠. 네네네. 프랭클은 저는 이제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고 네. 이제 독일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철학자 니체의 네. 말을 많이 네, 쓰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네. 어떤 말을 주로 많이 네. 인용하나요? 그러니까 니체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고통 그 자체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고통받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했거든요. 고통의 무의미성이 그렇죠. 더 고통스럽게 한다. 그렇죠. 네. 내가 왜 고통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면 사람들은 그것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니체는 또 다른 말로 왜 살아야만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고 말을 하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약간 자기 나름대로의 고통이 이게 이 고통을 넘어서서 내가 뭔가 다른 거를 할 수 있고 이 고통을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만 있다면 결코 무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잘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빅터 프랭클은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네네. 자기 고통의 의미마저도 창조를 해 나가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 네. 고통마저도 성화시켰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고통을 오히려 성화시켜서 네. 삶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네. 커다란 의미를 줄 수 있는 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프랭클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더 큰 위안이 되죠.
속에서 아름답기도 했고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이제 네. 아내하고 대화를 네. 해요. 네. 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 아내하고 네. 환상 속의 대화를 네, 하는 네, 거죠. 이 환상은 우리에게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환상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꾸는 꿈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진짜 그냥 환상에 불과한데요. 그 환상을 현재로 가져와서 내가 실제로 느낄 수 있다면 환상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오겠죠. 또 현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환상이 현실. 네.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아내와의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프랭클이 매 순간 아내를 생각합니다. 네. 작업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계속 아내를 생각하거든요. 네. 너무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만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정도로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네. 장면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 네. 이제 작업장에서 작업을 했는데 네, 파도 아내를 뭉둥이 네. 위로, 네네네. 이렇게 새가 이렇게 네. 날아와서 앉았다. 네, 그 새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아내를 발견하는 겁니다. 음, 그만큼 매 순간순간 환상이지만 그 아내를 정말 너무 사랑했고 전쟁이 끝나면 꼭 나가서 만나야 되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살아가야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는 인문숲입니다. 이 영상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합니다.